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의 정다인, 이은주입니다. 네, 뉴욕 증시 목요일장이 또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5월 초 또는 중순까지만 해도 잘 나가주던 뉴욕 증시였는데 5월 말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호실적 이후에 상승세가 좀 꺾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뉴욕 증시 하락으로 또다시 이제 국내 증시까지도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엔비디아가 잘 기둥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엔비디아가 가격 하락으로 전환이 되자 3대 지수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나 콜스 등 여러 가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는데요. 간밤 있었던 미국 증시 자세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말씀드렸듯이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86%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S&P 500 지수는 0.6%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16,000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요. 이날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건 바로 세일즈포스였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도 공개가 되는데요. 과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목요일장은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하락률도 1% 이상으로 꽤 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Don't be fooled,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섹터별로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이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하락률이 컸다. 나머지는 다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히트맵을 통해 전체적으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이 기술, 커뮤니 섹터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섹터에서는 대부분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있었고 나머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장을 뒤흔든 건 바로 여기 CRM, 세일즈포스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20%가량의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세계 1위 기업용 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겠죠. 전날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락하더니 이렇게 정규 거래에서도 큰 하락폭이 나온 겁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또 매출이 컨센서스를 이렇게 하회한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게다가 2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분기 매출 성장률은 지금 발표했던 10.7%보다도 낮은 7%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IPO를 한 이후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주가 매도, 주식 매도로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온 겁니다. 반면 대형주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도 상승세가 이제는 꺾였습니다. 3.7%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첫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0.53% 강세를 보였었죠. 올해 애플과 테슬라 상대적으로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목요일장에서는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은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 증가 보도와 함께 또 6월 WWDC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 중인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 FSD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려고 정부 기관에 등록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날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은 실적 발표 전후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에 UiPath가 실적을 발표했다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급락을 하더니 이날 정규 거래에서도 34%의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업으로 유명한 UiPath가 되겠고요. 그리고 콜스는 미국의 유명 백화점 체인이죠. 콜스도 마찬가지로 22% 넘는 급락세가 나왔는데 1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했고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HP, 휴렛패커드는 미국의 컴퓨터, 프린터 제조 기업이 되겠죠. 호실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7%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더 많습니다. 풋라커도 한번 보시죠. 매출 감소가 생각보다 덜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좋으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5% 가까이 올랐고요. 베스트바이도 역시나 13.42% 강세를 보였죠. 가전 유통업체인데 호실적에 오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C3AI도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죠.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19.44%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날은 GDP 잠정치가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1분기 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연율 1.3%를 기록했습니다. 속보치가 1.6%였는데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하향 조정된 이유는 소비자 지출이 줄면서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금 이렇게 1%대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고용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일단 지난주에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1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가 예상했던 21만 8천 건보다도 소폭 높게 나왔고요. 계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그 건수를 집계를 하죠. 전주 대비 4천 건 증가하면서 179만 1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업보험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은 지금 청개구리 같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20만 초반대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날 연은 내에 실질적인 2인자로 알려진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 둔화에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라는 말로 입을 뗐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다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인플레 둔화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언젠가는 미국 금리가 결국엔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FOMC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었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FOMC 투표권이 없었죠. 시장 이 부분에 반응을 하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는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종목들의 훈풍이 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보시죠. 여름철 수요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금 1.67% 하락하면서 배럴당 77달러대까지 다시금 내려왔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GDP도 속보치보다 좀 하향 조정되고 뉴욕의 연은 총재도 금리 인상에 선을 그으면서 강달러가 주춤하고 국채금리도 하락하자 금의 매력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장 하락의 요인은 세일즈포스에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So just on what's pushing down the market today, I think there's a lot of attention, of course, on Salesforce.com. And one of the data points that's sticking out is just kind of catching people's attention is the guidance for single-digit
growth, which is a deceleration over their historical trend line. We're not involved in that name for what it's worth, but we do have, as we think about the broader AI theme, we do have concerns about how software will play into that and monetize that, over the next 2 years, and think there are certainly better ways to play that theme. We do think rates will come down. I guess one thing I would say on that front is we do think trying to choose an exact month as to when the Fed will cut is a very difficult game to play. If we just kind of think about some of the key drivers, we think there are two kind of positive backdrops as we think about equities. The first is just the disinflation or easing of inflation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quarters ahead. And then the other factor is just productivity is driving profits higher. These two factors combined, we think, just create a really interesting setup for equities.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네, 간밤 대형주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간밤 있었던 지표들과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던 어드밴스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1.6%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도 0.3%포인트 내린 1.3%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올 들어 성장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올 들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한 이유는 가계 소비 감소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또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도 미국 가계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한 주 전보다 3천 건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단 엇갈린 지표 속에서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PC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지표 상황도 함께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지표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월 대비해서도 7.7%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미드웨스트의 지역이 가장 가파른 이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기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주민들이 그대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명된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매자가 모기지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체감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6.9%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모기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면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주택시장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후반에 아마도 진행할 수 있는 기준금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감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대래 실적 발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속보로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6%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시간에서 무려 15%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대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주가 급등세를 타고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올 들어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결과적으로는 실망 매물로 첫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리 AI 서버 분야에서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2분기 들어서도 AI 서버 매출액이 14억 달러로 늘어나고 주문 잔고는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AI 서버와 고급형 스토리지 그리고 AI 활용이 가능한 PC로의 교체 수요 등의 성장 여력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도 강력한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델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 안에서도 아직도 저평가가 돼 있다,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나왔던 장중 급락과 시간의 급락이 기회로 여겨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세일즈포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보였지만 오늘 장중에 20%의 다시 한번 이 주가 급락을 보였던 만큼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8년 만에 매출 쇼크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걸까요? 이 경쟁 업체들이 AI 소프트웨어를 발빠르게 출시하자 현재 세일즈포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는 않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늘어났었지만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진한 실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현재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세일즈포스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세일즈포스의 기업 고객의 구매 금액이 적고 또 새로운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계약 매출의 척도인 1분기 잔여 계약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난 264억 달러로 전문가들의 추정치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투자들도 세일즈포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낮추고 바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 또한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당분간 이런 전망이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 분위기 상황 안에서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PC 물가를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은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만 8천 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PC 물가 데이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6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중간값으로 6만 5천 달러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PC 물가 지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주가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김상현 좋게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기분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1분기 GDP 하향 조정된 것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이 세일즈포스의 급락이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일즈포스의 20%가량 급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1분기 GDP 증가율이 당초 보고된 수치보다 하향 조정된 게 영향을 또 미쳤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는 1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연율 1.3%로 집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 발표된 소포치 1.6%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2%는 웃돌았습니다. GDP 증가율이 하향 조정된 것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소비가 지난달 소포치 대비 줄어든 탓입니다. 개인 지출은 소포치 2.5% 대비 0.5%포인트 줄었는데요. 고금리 팬데믹 당시의 저축 감소, 임금 성장률 둔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간 지출 증가율 역시 소포치의 3.1%에서 2.8%로 내려갔습니다. 당초 소포치의 경우 민간 지출 증가율이 3%대로 견조하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 밖으로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미국 기업 실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GDP 하향 조정은 일종의 양난의 검처럼 증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GDP가 하향 조정된 것과 동시에 또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다시 선을 긋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해서 시장이 이해도 반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국채금리가 최근 오르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준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목요일장에서는 좀 안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하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날 10년물 국채금리가 4.6%로 웃돌다가 오늘 새벽 4.5%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둔화할 수 있다는 신호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항성이 4.5%를 여전히 웃돌고 있어 증시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대신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추가 수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아울러 금리 상승에 따라 기업의 미래 수익에 부여하는 현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높게 반영하는 기술주에는 타격이 큽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은 최근 재무부가 2년물, 5년물, 10년물 국채 경매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부진한 탓이 큽니다.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한 데다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익에 나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공급 증가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것은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정기 경매를 통해 채권을 시장에 매각해 사회보장, 국방비 등에 대한 지출을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여파로 미국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경매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국채 발행에 시장이 이를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 국채 금리가 상세를 탄 배경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반전을 노리려면 뭔가 좀 좋은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지지해줄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오면 더 좋겠죠. 현지 시간 31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이제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월가에서는 이 PC 가격 지수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나요? 네, 월가에서는 4월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PCE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2.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3월 수치 각각 2.8%, 0.3%보다 소폭 둔화한 수치입니다.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최소한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계속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좀 더 안도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준 목표치 2%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최소한 인플레 조환세가 석 달치는 이어져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0.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월의 경우에는 59.3%입니다.
기껏해야 올해 한 차례 정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 6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비하면 상당폭 눈높이가 낮아진 것입니다. 내일 PC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시기 및 폭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보다 더 폭등한 아베크롬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피트 복고의 기환 신분 세탁입니다. 자, 어저께 실적이 나왔었는데 잠깐 말아볼게요. 어저께 실적이 나왔었는데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아베크롬비도 옷이에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베크롬비가 연령층이 약간 중장년층은 모를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어쨌든 의류주예요. 알려드리면 의류주이고, 그 전에 월마트도 있었고요, 딕스 스포팅 굿즈도 있었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코스트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 소비주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고 우리나라 열심히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걔네는 자국 내 소비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죠. 소비주의 실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펼치고 있는 그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주의 시장도 워낙 중요하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떤 소비가 침체되니 아니면은 소비가 다시 살아나니 소비가 그냥 뭐 옆으로 기니 그거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이니 뭐 동결이니 인하가 결정되는 이 시점에서 소비주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월마트 좋게 나왔고 딕스 스포팅 굿즈 좋게 나왔고 지금 아베크롬비 좋게 나왔습니다. 코스트코마저 좋게 나오면 이건 무슨 뜻인가요? 월마트 가서 딕스 스포팅 굿즈 가서 코스트코 가서 열심히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카드 긁는다는 얘기고 아베크롬비 가서 옷을 산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런 유통 플랫폼이나 소비 플랫폼에 가는 연령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식료품을 사는 연령층은 좀 높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베크롬비는 지금 원래는 좀 연령층이 됐어야 되지만 젊은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곧 얘기를 할 거지만 자, 아베크롬비가 머릿속에 있는 사람보다 아예 아베크롬비가 무슨 옷인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기 머릿속으로 지금 단어를 떠올리던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셨죠? 자, 그림 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다 같이. 뭐 댓글창에 쓰셔도 좋고. 자, 제가 준비한 걸 보겠습니다. 자, 단어들 뭐든 떠올려 보세요. 자, 전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자, 떠올려 보세요. 이게 아베크롬비 인스타그램에 가장 최신에 올라온 지금 그림들입니다. 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볼 거예요. 어떤지 이게 아베크롬비 옷이에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고 어떤 생각 지금 빨리 이미지 메이킹 하세요.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입니다. 아베크롬비랑 아베크롬비 키즈로 나뉘어 있는데 자, 키즈도 보시고요. 지금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이미지나 단어 떠오르셨어요? 아베크롬비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주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아베크롬비를 처음 보신 분들 이미지 메이킹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향을 미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팩트만 얘기할게요. 지금
유색 인종 많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빅 사이즈 모델 많았죠. 우리나라도 그 김민경 씨가 모델로 하는 공구우먼이 상장하면서 0부터 9 사이즈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옷이다 해서 공구우먼이잖아요. 그래서 김민경 씨가 모델이잖아요. 뭐 김민경 씨가 사실 굉장히 예쁘시죠. 근데 뭐 소녀시대 유나처럼 이런 마른 스타일은 아니니까 큰 빅 사이즈 옷이 필요했던 것이고. 근데 저기 김민경 씨 같은 비슷한 모델들이 나왔죠. 그리고 흑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지가 어떠신지 지금 정하셨죠? 아베크롬비를 옛날부터 알고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 언제였죠? 연휴 있을 때 우리 연휴 많았을 때 5월달 중에 이제 5월달 거의 끝나가는데 또 이제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또 이제 하나 추천드릴게요. 저번에 덤머니랑 그쵸? 빅숏 추천드렸죠. 빅숏과 덤머니를 보면 급락할 때의 어떤 공매도의 상황 아니면 급등할 때 어떤 숏 스키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재밌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넷플릭스에 다큐 시리즈가 있어요. 아베크롬비를 라이즈 앤 폴. 아베크롬비가 라이즈 앤 폴이니까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떨어질 때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 남자의 어떤 섹시한 남자의 복근이 이 향수에 갇혀 있고. 자, 이거를 꼭 보세요. 아베크롬비의 흥망성쇠가 이 다큐 영화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아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계시고. 자, 아까 이 영화 포스터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랑 이 이미지를 보세요. 똑같은 브랜드입니다. 다른 브랜드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볼게요. 이제 다시 쭉쭉 볼게요. 이 이미지랑 아까 이미지랑 어떤가 보세요. 자, 아까 이미지랑 계속 대비해서 생각하세요. 되게 이질감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그 전에 거는 우리나라의 아베크롬비가 들어와서 청담동에 매장이 있을 때 개점했을 때고 이거는 홀리스터가 아베크롬비의 그 밑에 브랜드예요. 홀리스터가 압구정 가로수길에 생겼을 때 오픈 행사예요. 어때요? 요 사진까지 있나요? 어때요? 아까 전하고 어떤가요, 지금? 딱 떠오르는 대비가 뭐예요, 지금? 흑인, 백인, 맞죠? 그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엄청 빅 사이즈. 근데 지금은 빅 사이즈는 여기 낄 수조차 없어요. 그렇죠? 복근이 이 정도 되고 다 거의 뭐 우리나라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수준 안 되면 못 껴요, 여기. 그렇죠? 자, 이게 저 중간에 아까 다큐 영화를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즈 할 때, 그리고 다시 4를 할 때, 그리고 최근의 변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자, 네, 요거 또 나오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죠. 자, 이미 이제 이미지의 대비는 굉장히 강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이제 CEO. CEO가 옛날에 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해고됐어요. 이 사람 흑인인가요? 백인인가요? 백인. 정말 아주 집요할 정도의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의 공구우먼 얘기도 했지만 절대 왜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만족할 옷을 팔아야 돼? 우리는 핫가이 핫걸들을 위한 옷만 팔면 돼. 왜 너가 뭔데 뭐라고 하는데 하면서 뚱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유색 인종을 차별화하는 발언을 엄청 하고 성추문해 결국에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홀리스터랑 저도 사실 뭐 할 말 없는데 홀리스터 옷을 한 몇 벌을 사왔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항상 거기 들어가면 향수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비싼 옷은 아니거든요. 비싼 옷은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외국 브랜드가 들어왔을 때 뭔가 열광을 하고 저런 행사를 하면은 뭔가 그때는 SNS가 발달이 덜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뽐내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엄청 비싸게 판 거죠. 그러니까 원래 비싸진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차별화해서 비싸게 판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다고 사니까 인터넷 네티즌 분들은 그걸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런 심리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유색인종, 백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딱 박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매장에 들어가면 되게 향수 냄새 나고요. 되게 조명이 되게 어두컴컴해요. 막 되게 저기 막 배꼽티 입으신 분들만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몰락을 하고 완전히 시장에서 잊혀졌는데 이 주식이 지금 엔비디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경악할 일이죠,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은 너무 막말을 하다가 결국 철퇴를 맞았고요. 이제 변했습니다. 그 CEO가 바뀐 것도 어떤 한몫을 했겠죠. 물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PC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렇죠? 오히려 막 괜히 흑인을 위하고 막 이러다가 인어공주 흑어로 만들었다가 또 비난을 받고 이러니까 야 너무 저기 백인 우월주의를 반대하고 뭐 정지 그 뭐를 사회적인 뭐 물갈이를 하려다가 또 너무 흑인 쪽으로 가냐. 그러니까 항상 극단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아베크롬비의 지금의 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의 모습도 자칫하면은 또 너무 유달리 그쵸? 유달리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여기 아베크롬비가 옛날에 했던 거에 비해 너무 대비가 되니까 그거를 좀 저울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또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들을 젠지 세대는 상대적으로 그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옅은 세대거든요. 거기서 그냥 옛날에 복고 열풍을 불어일으켜서 마음을 움직였던 게 지금 주요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준비된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 뉴스인데 블룸버그 90년대 패션이 돌아오고 있다. 아베크롬비를 통해서 90년대 패션이 복귀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다음 뉴스도 있습니다. 그 90년대 패션이 복귀한 것이 뭐 구글 번역 돌려보시면 돼요. 아주 무슨 뭐 초반 단계에 그러니까 약간 그냥 잠깐 올라갔다 마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변화하는 흐름의 초반부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베크롬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제가 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뭐 완전 뭐 또 PC주의 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젠지 세대들에게 먹혀가지고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큐 영화가 4에서 끝났는데 다시 한번 리라이즈 될 수 있는 어떤 지금 단초가 지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언론의 뉴스들은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정재영이라고 정재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지금 한 달 좀 안 됐나요? 임수정 씨가 출연했거든요. 왜 저도 이 재영 이 채널 왜 보냐면은 TV에 잘 안 나오시는 옛날 보고 싶은 핫스타분들이 여기 나오세요. 그래서 임수정 씨가 나오는데 지금 곧 50이시거든요. 얼굴이 20대. 솔직히. 맞죠? 왜 안 늙는 거예요? 어쨌든 미사페인 얘기가 나오고 어그부츠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베크롬비랑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뉴스 제목이 90년대 패션이 복귀했다고 했잖아요. 이 미사페인 때 이 무지개 옷이라, 이 니트라, 어그부츠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어그부츠를 만드는 회사, 데커 아웃도어, 그 다음에 아베크롬비 홀리스터를 갖고 있는 아베크롬비, 지금 주가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뭐죠? 90년대에 어떤 향수를 지니고 있는 그 분들이 입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걸 입었던 아들, 딸들이, 젠지 세대들이 그 어떤 향수를 오히려 향수가 아니고 힙하게 여긴다는 거죠. 힙하게 여기는 아이러니한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이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커 아웃도어, 어그부츠를 갖고 있는 데커 아웃도어랑 물론 나이키를 제치고 호카가 런닝하러 떠오르는 그 부분도 있지만 데커 아웃도어의 주력이 어그부츠예요. 그게 어떻게 변했느냐. 자, 젠지 세대들 이 향수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죠. 젠지 세대들 이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형됐나. 데커 아웃도어가 왜 그렇게 신고가 가는가. 자, 지금 하이디 클룸이라고 독일 모델이죠. 독일 모델이 이렇게 있는 모습. 자, 이거는 보면은 옛날에 임수현 씨가 했던 것보다 약간 짧아졌죠. 여기가 짧아졌죠. 자, 근데 이 짧아진 거에서 아예 더 뒤가 없어집니다. 이제 보세요. 요즘에 로제가 신는 건 어떤가 봐요. 로제가 신는 건 이거예요. 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편한 슬리퍼. 이게 코로나 때 집에서 신는 걸로 크록스랑 이게 굉장히 떴다가 크록스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얘는 오히려 그냥 더 갔어요. 크록스는 생긴 게 못생겼잖아요. 어그부츠도 못생겼지만 어그부츠는 이런 패션 아이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어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임수정 씨는 로제의 나이 차이가 한 세대가 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힙한 게 돼버린 거죠. 아베크롬비 홀리스터도 그렇고 이 어그부츠도 새롭게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어떤 컨셉을 변형하거나 해가지고 젠지 세대들은 어떤 옛날의 이념이라든가 옛날의 그런 상황들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옛날 아이템인데 뭔가 요즘에 거와는 다르니까 힙한 게 돼버린 거예요. 올드한 게 힙한 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어그부츠의 데커 아웃도어랑 아베크롬비 홀리스터의 아베크롬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흐름들이 주가에 좋은 상황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스의 디토에 이게 나오죠.
이게 바니수라는 가상의 인물이죠. 뉴진스의 팬클럽 이름이 바니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름을 재밌게 해서 반희수라는 여자아이를 만들어서 이 디토 뮤직비디오에서 따라다니면 찍어요. 근데 그 캠코더로 찍죠. 90년대 싸이월드 감성. 근데 이거를 10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야, 이런 문물이 있었어? 아빠 사진첩에서만 보던 이런 것들이? 이걸 오히려 힙하게 생각해서 이게 막 20만 원짜리를 막 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젠지 세대들이 3, 40대 엄마 아빠가 될 때까지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업들은, 복고바람이 분 기업들은 앞날이 밝은 거죠. 향후 10년이.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수준 자체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지금 5.52% 어닝 서프라이즈 허들을 넘었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은 더 엄청납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세요. 아예 이게 눈사람 모양이 됐네요. 무려 시장 예상치에 대비 21.29%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아까 주당 순이익이 3.08인가요? 지금 2023년 초만 해도 주당 순이익이 0.8 수준이었습니다. 3배 이상이 늘었어요.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3배 이상이 늘었어요. 순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넘어버렸죠. 에버리가 157.63인데 지금 186달러니까 오늘 5%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오히려 다운사이드에 있고요. 하이는 215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에 의해서 투자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고요. 숫자가 많진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로 보여드리려고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똑같아요. 아까 그 CEO랑 이 CEO랑 똑같습니다. 여성을 속박하고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고 성상품화라는 아무 변화를 안 하니까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아베크롬비는 반대로 날아갔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데커 아웃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게 $1,000가 넘었어요. 한 주에 $1,080예요. 지금 어그부츠만 대사가. 어그부츠가 옛날 임수영 씨 신던 건데 지금 완전히 젠지 세대한테 먹혀갖고 힙한 아이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아베크롬비로 가겠습니다. 아베크롬비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어제도 살짝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강한 양봉 다음에 조정폭이 상당히 적어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삼각쇠기형이라고 하죠. 한동안 급등했다가 삼각쇠기형이 굉장히 한 3, 4개월이 있었습니다. 삼각쇠기형을 돌파하자 날아가는 모습이고요. 자, 주봉, 월봉을 봅시다.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난 상승세. 2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길어지고 있죠. 자, 월봉도 보겠습니다. 예, 2023년 상승률 나오죠. 지금 2년 상승률 합하면 엔비디아보다 앞서고 있어요. 자, 과연 이번 연말 종가가 엔비디아가 높을지 아베크롬비가 높을지. 물론 이게 자, 좀 재미가 있는 건 아시죠? 재미로 하는 건 아시죠? 엔비디아는 몸집이 워낙 크니까 올리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아베크롬비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하지만 상승률만 잣대로 놓고 보면 지금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되었죠. 2023년 상승률은 아베크롬비가 이기고 있고요. 지금 이 2024년은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계속 되는 것이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줄 매드평 하겠습니다. 너 옷장송 묻혀놓은 홀리스터 옷 버릴래? 다시 꺼내 입을래? 너 아베크롬비 주식 살래? 주식 접을래?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노브랜드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혹시 공모주에 청약을 하셨나요?
노브랜드, 이마트의 노브랜드가 아니라요. 의류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마트의 노브랜드인 줄 알고 청약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6월에도 공모주 청약 일정이 참 빡빡하게, 빽빽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6월에 들어가기 전 이 부분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공모주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공모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는 것이고요. 공모주는 이때 나오는 그 주식을 의미합니다. 공모주 청약은 마치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듯이 새로 나오는 아파트를 분양받듯이 새로 나오는 주식,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청약을 넣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공모주 청약 방법 함께 보시죠.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에 주관 증권사 계좌에 청약 증거금을 넣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꼭 주관 증권사에 넣으셔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증권사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배정, 납입 환불 그리고 상장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배정은 최근에는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 같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지만 이 주간 증권사마다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에 어떤 청약 일정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빽빽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무려 6월에는 13곳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월에 신규 상장이 2건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6월에 이렇게 13곳이 몰려있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최근 뻥튀기 공모가로 논란이 됐던 파도 사태 이후에 이 상장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일정이 밀리다 보니까 상반기 마지막인 6월에 대거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가는 밴드로 나와 있는데요. 수요 예측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모가 딱 지정 가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상장할 예정인 그리드 위즈와 함께 또 대여 상장 주로 꼽히는 시프트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드 위즈는 어떤 기업이냐?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말이 참 복잡한데요. 에너지 데이터를 가공하고 융합하고 하는 그런 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탄소 중립 트렌드와 전력 수급 조절의 중요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하면서 전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같이 이 그리드 위즈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력 수요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그리드 위즈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업부로 보면요. 전력 수요 관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PV, 태양광 발전 이렇게 4가지의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요. 비중이 DR 사업에 가장 치중돼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매출 비중이 DR 부분에서 84%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드 위즈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연결 경영 성과에서 매출액을 보시면요. 그래도 2020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소폭 둔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리드 위즈 계속해서 매출 성장세, 수익성 성장세에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장기 전략도 체크를 해야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 그리드 위즈는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모은 모든 에너지 데이터를 재가공 또 융합해서 여기에 AI와 또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중장기 성장 전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각받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AI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중장기 성장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상장이 하게 된다면 예상 시가총액은 2,700억에서 3,1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가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됐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성장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만으로 고평가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최근 상장을 통한 이익을 재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드 위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기업이 어떤 것에 주력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역급으로 꼽히는 상장주가 한 가지 6월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쉬프트업입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요. 승리의 여신 니켈을 제작한 곳으로 2년여 만에 대형 게임주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쉬프트업이 되겠습니다. 게임업계 불황 속에서도 좋은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함께 차트로 확인을 해보실까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5% 급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508%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또 영업이익률은 65.8%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던 크래프톤이나 넥슨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프트업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려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원게임 리스크입니다. 이 쉬프트업이 지난해 매출 97.6%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한 가지 게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리스크를 좀 해소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4월 출시한 스텔라 블레이드 등 그런 게임들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을 비롯한 8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콘솔 게임의 강국 일본에서도 이런 스텔라 블레이드가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원게임 리스크를 좀 쉬프트업이 해소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해볼 리스크는 바로 경영 안정성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2대 주주와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2대 주주는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 에이스빌이 되겠습니다. 중국과 엮여 있다는 점에서도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텐센트와 엮여 있는 부분 글로벌적으로 확장을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경영 안정성이 우려된다. 라는 리스크 내재돼 있다라는 점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인 6만 원 선에서 만약에 공모가가 책정이 된다면 단숨에 시총 3조 5천억 원대로 게임주 중 시가총액 4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4년간 기존 IP 확장 및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 2,400억 원을 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는 성장 계획도 밝혔습니다. 게임주의 쉬프트업이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점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6월 빡빡한 공모주 청약 일정을 앞두고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제도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PC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증시도 열심히 힘을 내주기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요. 개장 전략까지 저희 7시에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